네, 이영경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 이거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금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예전에 한 2, 3개월 전에도 금 얘기 잠깐 해주셨던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주위에서 보면 금 얘기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많고 특히 금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이 워낙 많으니까 좀 디테일하게 알려달라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다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금 가격 추이부터 한번 봐야 뭐 이게 매력적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금 가격은 최근에 지난주 한 목금은 또 한 이틀 정도 내려갔는데요. 이게 보면 장기 추세선이거든요. 2년짜리 추세선인데 완만하게 바닥과 천장이 계속 저점도 올라가고 고점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제가 웬만하면 기술적인 잘 안 해드리는데 이런 건 추세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그림이기 때문에 오늘 딱 이것만 보면 딱 감은 오실 것 같고요. 2017년 초에도요. 이게 $1,150 수준 바닥으로 인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큰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왜 올라가는지를 알아야 그래도 이게 진짜 투자 유망한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큰 거는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뭔가 좀 안전한 자산을 좀 갖고 가자, 빚 좀 늘리자라는 것이 뭐 일반적인 교과서적인 얘기가 되겠고요.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세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약세가 이어진다는 건 분명히 하나 큰 얘기 되겠고 두 번째는 유럽의 정치권은 뭐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발 그 무역 전쟁이 지금 중국의 뭐 반발이다 이러면서 무역 전쟁 우려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이 지금 3월 내내 지금 흔들거렸단 말이죠. 물론 4월에는 조금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여전히 불안감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겠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약간 의외인데요. 일본이 금 수요를 상당히 촉진시킬 거란 얘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재밌는 건데요. 2010년 도쿄올림픽을 기념해서 대규모 금화를 발행할 거라는 거. 그래서 이게 보면 예전에도 도쿄올림픽이 1924년에 있었고 거의 뭐 30년 만에 있는데 이번에도 그럴 얘기 있겠고요. 이건 진짜 저도 몰랐던 얘기인데 일본의 2019년에 일왕이 새로 이제 즉위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일왕이 그만두고 뭐 아들이 하겠죠. 이럴 때 보면 예전에 보면 정말 역사적으로 보면 금을 대규모 금화를 발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올해 한 여름부터 일본이 적극적으로 금을 사 모을 거란 또 일부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금에 대한 얘기가 있겠고요. 이거 보다 보니까 아이베스트 파이낸스의 야스프로 초연 선임 부사장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말에 금값이 지금보다 훨씬 올라서 $1,450 수준까지 갈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내년에 또 $1,550 선까지 올라갈 거라니까. 하여튼 뭐 이런 주장도 있다는 거. 다만 이런 뭐 어떤 디테일한 어떤 이슈도 있겠으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금을 얘기하는 거를 좀 장기적으로 안전자산에 투자를 늘리시라 이 관점에서 말씀하는 것이 가장 크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골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전자산에 투자하시라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사실 금도 금 투자 세계에서는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서 또 투자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맞습니다. 금은 특히 이제 상당히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뭔가 좀 단순한 것들을 보면 이렇게 기술적인 것들이 많죠.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14년 동안의 추이가 되겠는데요. 지금 제일 오른쪽에 지금 화면 보시면 위에 보면 선을 하나 걸어놨는데 이게 저항이었는데 저항선과 저항선이 딱 유지되면서 지선이 올라가면서 세 번째, 네 번째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걸 보면 이제 기술적으로 설명하는 분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으나 일단 주가는 좀 금값 자체가 좀 위에로 딱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찬스도 있다는 정도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금 자체를 뭔가 좀 투기적인 어떤 접근으로 대응하는 건 쉽지 않죠. 물론 이렇게 아무리 말씀드려더라도 금을 무슨 오늘 샀다 내일 팠다 이런 분을 제가 말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은 갑자기 다른 얘기지만 비트코인이 지금 금으로 막 비트코인도 TV 이렇게 보시나 이렇게 보면 차트로 설명한 분 많이 보셨죠? 있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왜 그러나 그러고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런 수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다음에 금이나 모든 가격을 어떤 차트로 설명하는 것을 제가 뭐 무조건 폄하할 수는 없으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금을 갖고도 차트로 좀 장기적으로 보는 분은 분명히 의미 있다는 주장이 있겠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단기적인 수요보다는 장기적인 어떤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금을 투자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요인이랄지 그리고 지금까지 뭐 차트들이나 저항선을 이제 뚫어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위원님도 계속 금을 또 강조를 하고 계시지만 요즘 들으면 외신이나 해외 IB에서도 가끔씩 골드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저희 방송 본 것 같아요. 그건 농담이고요. 골드만삭스에서도요. 지난주 초에 5년 만에 레포트를 내면서 금을 사라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골드만삭스가 상당히 대표성이 있으나 골드만삭스가 무조건 맞는 건 절대 아니죠.
이게 보면 3조 달러 간다고 했었고, 예를 들어 유가도 같은 경우는 5, 6년 전에 200달러 간다고 그랬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골드만삭스 얘기하면 반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얘기를 뭐 미국 사람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가끔 얘기하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언론이나 시각에서는 자꾸 맞춘 걸 얘기 안 하고 틀린 것만 꼭 집어서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골드만삭스랑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골드만삭스 무조건 틀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맞춘 거는 뉴스 자체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런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돈을 벌 수는 없다. 모든 걸 좀 긍정적으로 보자 말씀드리는데요. 예. 골드만삭스에서 금을 사라는 거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랑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금리의 상승기.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말씀드리면 양적 완화의 축소에서 양적 완화에서 축소, 즉 대차 대조의 축소 시기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그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금리를 금값 상승에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골드만삭스에서 레포트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생각, 그것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외신이나 그리고 해외 IB에서도 좀 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까지 네.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지난번 네. 생각해보면 그렇게 자세히는 말씀을 안 해주셨던 것 같고 모멘텀 정도 설명을 해주셔서 네. 이번에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근데 이게 제가 본격적으로 금투자 방법을 말씀드리면 상당히 여러분들의 입장에 따라서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세한 것은 은행과 증권사의 PB분들 아니면 동네에 거래하시는 금은방 가서 상담하는 게 맞고요. 그렇죠, 예. 네, 맞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정말 금은 수만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 모든 방법의 거래 비용 그리고 특히나 세금 문제, 네. 세금 이득 났을 때 세금 문제. 그리고 이제 그 문제만이 황금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되파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팔았을 때의 비용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이 조금 올라가면 제가 대표적인 말씀드리면 홈쇼핑에서 골드바를 팔잖아요. 많이 보셨죠? 네, 저 봤어요. 사는 분이 꽤 있으니까 방송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보시면요. 홈쇼핑의 모든 물건을 홈쇼핑이건 금은방에서 살 때는 부가세를 냅니다. 부가치세. 네. 10%를 정확히 내거든요. 골드바를요? 예. 팔 때 팔잖아요. 금은방 갖다 팔잖아요. 부가세 받으셨어요? 근데 중간에 또 뭔가 수수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수료는 당연히 있는 거고 네. 팔 때는 물건을 실물 받을 때는 부가치세를 낸단 말이죠. 그 부가치세를 네. 내가 다시 돌려받느냐? 못 돌려받아요. 무조건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황금성으로 해갖고 이런 샀다 팔았다 물건을 실물로 샀다 파는 경우에는 무조건 10%는 모르겠습니다. 어디선가 제가 부가가치세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부가치 10%의 함정이 있다. 그러니까 실물로 샀을 경우에는 이거 꼭 좀 염두에 두시겠고요. 네. 은행 가면 통장도 있고요. 펀드도 있고요. 골드바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정 은행에 가면 우리나라도 한 서너 군데 은행은 다 골드 통장을 따로 있거든요. 예. 여기 보시면 여기에도 펀드나 통장 그리고 일반적인 거 골드바 다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다. 은행에서도요. 골드바를 사잖아요. 예. 보관할 수 있거든요. 네. 팔 때 이거 부가세 해갈이 안 됩니다. 이 부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은행 가서 골드에서도 통장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g 단위로도 막 살 수 있고요. 네. 아니면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면 10,000원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세 자체가 바로 영국에서 거래되는 리얼타임 시세를 바로 가고 예. 그 당시에 환율 시세를 바로 가기 때문에 보셔야 되겠는데 문제는 통장으로 그냥 저는 이제 선호하는 것이 통장으로 샀다 팔았다 하시라 그냥 네. 꾸준하게 저축까지 모아 가시라는데 여기는 부가세가 없는데 이렇게 갔더라도 어떤 분들 갑자기 은행에 믿을 수 없어. 실물을 가져가야 돼. 딱 되는 순간에는 부가세를 내면서 수수료를 내대요. 그래서 물건을 골드바를 갖고 오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꼭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증권사에서도요. 증권사에서도 여러분 계좌를 쓰더라도 국내 ETF가 있고요. 금 관련 ETF가 있고요. 금 관련 또 펀드가 있고요. 네. 펀드가 있고 해외 ETF에 금도 우리나라 관련 ETF, 해외 상장된 ETF 여러 가지 다 있거든요. 네. 각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종합과세를 내는지 아니면 분리과세를 내는지 예. 다 다른 얘기예요. 수수료 다 다르고 거래 세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다 관련해서 물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펀드 같은 경우에는 금을 직접적으로 타겟을 하는 거 있지만 금 관련주로 또 펀드를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마이닝 회사, 그러니까 광산도 있겠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고려인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포함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펀드는 예를 들어서 금을 정확하게 금 시세를 유지하기 쉽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여기에 관련돼서 금투자모함 부가세, 양도세, 거래 비용 다 틀리다. 금융종합과세냐 분리과세냐.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얘기가 어떤 분들은 나는 종합과세 전혀 해당되지 않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런 분들한테 의해서 금융종합과세 때문에 A라는 상품보다 B라는 상품 말씀드린 거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을 각자 알아셔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도 꼭 말씀드린 거가 이런 것들은 네이버나 다음으로 그냥 여러분들 검색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네. 이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이건 꼭 PB분들과 꼭 좀 상의하고 자신한테 가장 맞는 거를 하지 않았으면 또 상당히 나중에 낭패 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근데 약간 궁금한 것이 ETF나 펀드 같은 경우에요. 뭐 네. 펀드도 그렇고 ETF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다 하면 사실 증권사가 달라도 수익률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10%, 9%, 8% 뭐 이 정도인데 네. 금 관련한 상품들은 막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잘 나가는 건 진짜 잘 나가는데 뭐 제가 최근 거를 한번 지난 중만 기준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레버리지라는 건 무조건 다 2배짜리, 3배짜리거든요. 네. 우리는 이제 2배짜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곱하기 2를 하셔야 된다고 보겠고요. 여기 밑에 말씀드린 대 CN이라든가 IBK, 골드마이닝 이런 것들이 중값을 올라갔는데 지금 마이너스 수익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이닝 회사랑 마이닝은 광산인데요. 예. 금광산 회사랑 직접 금 관련 주식이랑 금이랑 시세랑은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추적이 쉽지 않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가 가장 정확한 거는 런던에 시세되는 금 시세가 있거든요. 네. 금 시세에 정확히 판단하는 쫓아가는 금 통장이나 금 선물이 가장 합리적이다. 다만 더 쉬운 거는 여러분들 그냥 은행에 가셔서 저라면 금 통장을 가입하시고 거기서 뭐 매달 뭐 5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적금하듯이 예. 그냥 적금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게 저는 가장 편한 거다라고 일단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저 개인적인 선호도의 문제고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금 통장 얘기를 해주셨고 네. 사실 금 거래소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금 거래소는 이거 대한민국의 모든 또 증권사가 하는 게 아니라 예.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한번 전화 한 번을 거시면 여러분들이 증권사에서 금 거래할 수 있냐, 선물 거래할 수 있냐 보면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되면 바로 HT에서 바로 여러분들 거래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예. HT에서 따로 받기도 하고 있는 걸 그대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증권사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가장 더 빠른 수수료 이렇게 가장 적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금거래소를 통하는 거죠. KRX 통해서요. 예.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다 선호도가 다르다. 예, 이해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오늘 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투자 방법까지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의 딱이거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